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파일에 이어서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본문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단원이기 때문에 자, 여기 등장하는 하늘이와 노을이가 아니고 마음이와 민재가 읽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읽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첫째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사전을 찾거나 앞뒤 내용을 살펴봐서 추론할 수 있고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앞뒤 문장을 보고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겠죠. 또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요. 제목이나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 앞뒤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또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정보를 찾아 비교해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설명문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이 글은 해설적이면서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서 예시와 인용의 방법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전문가의 말이나 다양한 자료를 인용했죠. 그러면 이 글에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문답법을 사용해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락별로 소제목을 달아서 글의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에서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관한 전망, 두 번째 꼭지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 세 번째 꼭지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꼭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목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가져올 미래를 다루겠구나 하는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가져올 미래를 전망하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큰 따옴표가 쳐졌으니까 이것은 뭐요?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인용.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했네요. 이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죠.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그죠?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업체의 경영자이면서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전망을 했대요. 그는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집중시키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시킨다. 또 글을 읽으면서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이콘이라는 것은 신처럼 우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라는 것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대규모 회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전망에 대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연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락을 이어서 봅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3만 명 이상 숨지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4,621명이다. 자, 여기서 믿을 만한 자료의 통계를 인용했네요. 믿을 만한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공적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볼게요.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10% 수준이다.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또 하나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컨설팅 회사는 전문기관이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또 컨설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해요. 자,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를 이해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면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교통사고율을 줄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다음 단락 봅시다. 자,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했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충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높게 올라가게 됐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과거 엘리베이터가 운전사가 조종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탑승객이 원하는 충수를 누르고 운전사 대신 기계가 운전을 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자동차도 운전사 없이 기계가 운전을 대신하게 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역시 엘리베이터와 같은 진화 과정을 따르게 될까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의 설명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타당한 비유일까요? 자동차가 엘리베이터와 같은 진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타당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와 엘리베이터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자동차는 주변의 충돌 대상이 매우 많아요. 또 엘리베이터는 정해진 경로만을 운행하지만 자동차는 다양한 길, 다양한 경로를 운행하게 되므로 훨씬 더 복잡하고 사고 위험성도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를 들 때 엘리베이터의 진화를 자동차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는 소제목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소제목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소제목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이 말은 헨리 포드가 출시한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해서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구매하게 됨으로써 자동차가 대중화되었다. 자, 다음 단락. 로봇과 자동차의 시대가 될 21세기의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이것은 20세기에 헨리 포드가 출시한 T 자동차가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다면 21세기에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20세기 헨리 포드가 출시한 T 자동차가 노동자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21세기의 자율주행차도 탁월한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헨리 포드가 출시한 자동차 T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자율주행차 역시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단락 봅시다.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 면허의 개념도 사라진다.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문화의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율주행차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 노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줄 것이다. 또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운행할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동의 자유가 생기죠.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지비, 또 운행비, 또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의 경제적 효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 하나 보고 갑시다. 고령화란 뭐예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인데, 자, 고령화가 되면 고령의 운전자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고령의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률이 훨씬 젊은 세대보다는 많겠죠. 그죠? 그러므로 안전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동의 자유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보충 설명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봅시다. 자,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가구 소득의 20%가 줄어든다. 먼저 미국의 경우 했으므로 예시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자,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90%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그것을 운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시간이 많으니까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가므로 자율주행차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율주행차를 공유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요. 공유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죠.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가요. 그래서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는 것은 널리 이용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예측하고 있네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이 자동차 운전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자,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앞뒤 문장을 혹은 앞뒤 내용을 연결하여 추론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앞부분과 연결해서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는데요. 긍정적 효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제적 이득.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된다. 세 번째는 자동차, 그죠?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 세 번째는 자동차 문화가 바뀌고 경제 구조도 바뀐다. 네 번째는 자동차 운전은 취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을 봤고요. 세 번째 소제목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소제목은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의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제목,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소제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는 얘기죠? 바로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 첫 번째 과제가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대요. 이게 자율주행차 도입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죠.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 두 번째 과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라는 것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들이에요. 물이죠.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이나 신호 체계와 같은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서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신호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더 큰 과제다라고 예상한대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 수용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사용자 수용성인데, 이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해결할 과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운전자들은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출퇴근, 운전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야. 하지만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야. 다시 말하면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 짜증나는 운전은 꺼리지만 뻥 뚫린 교외로 드라이브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가격을 낮추는 것, 둘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셋째,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용자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봅시다. 자,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 뭐예요? 운전이 주는 즐거움이죠. 드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혹은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몰입감,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용자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운전이 신체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그 취미 활동은 운전으로 인해서 느끼는 몰입감과 성취감, 즐거움이라는 거죠.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운전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들이 적지 않으므로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크게 자율주행차 대중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에게 즐거움과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데 운전을 하는 대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운전자들은 운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소제목은 자율주행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먼저 딜레마란 무슨 뜻입니까? 선택해야 할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딜레마.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율주행차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자율주행차는 윤리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볼게요. 자,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밑에서 뭐라고 답해요? 그렇지 않다고 문답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서슴없이 선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윤리적 딜레마예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윤리적 딜레마인 거죠. 자,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로봇 판단 메커니즘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죠. 자, 그럼 메커니즘이란 것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기 이전에는 로봇에게 어떤 판단을 하도록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터널 문제 사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널 문제의 사고 실험의 예를 보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 도로 위로 넘어진다.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는데 아이를 치고 터널을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이 죽을 것인가? 이게 윤리적 딜레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터널 입구에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럴 때 자동차는 멈춰야 할 것인가, 계속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자동차를 멈추면 아이를 구하게 되고,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게 되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또 자동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아이는 죽지만, 아이는 위험하지만
자동차는 안전하고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도 안전해요. 하지만 자동차를 멈추게 되면 아이는 안전하게 되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나 자동차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게 이게 자율주행차가 먼저 해결해야 할 윤리적 딜레마인 거죠. 자,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 부상률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본능이라는 게 없죠. 정해진 대로 판단하고 움직일 뿐이에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죠.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에요. 따라서 사람 운전자는 면책,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고 상황에서의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람은 자율주행차에 어떤 판단 메커니즘을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할 문장이 있어요. 자, 앞 단락에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은 이유는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사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성급한 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때문에 부상률이 높은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함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의 본능으로 인해서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객관식에서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윤리적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 구조를 보면 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고 소제목을 달아서 자율주행차 등장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자율주행차 도입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운전이 금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또 WHO의 통계 자료, 즉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인용해서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일어난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운전하다가 기계가 대신 해주는 진화 과정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라는 예시를 통해서 전망을 의문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 네 가지 얘기했죠. 첫째, 경제적 효과. 둘째, 이동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가 바뀔 것이다. 또 운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또 자동차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 수용성의 문제라고 했죠. 사용자 수용성이란 운전자들이 운전을 로봇에게 넘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세 번째, 자율주행차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꼭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설계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험에 닥쳤을 때, 즉 운전자들은 자신이 안전한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고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로봇에게는 본능이나 습관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가장 큰 딜레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설명한 것 중에 타당성과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두 군데서 나올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통사고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높은 이유는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나 적절성, 합리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수석의 부상률이 높은 것은 다른 원인,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문제, 승객의 습관 등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과정을 자동차도 따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적절성, 합리성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차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죠. 그리고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계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는 주변에 충돌할 대상이 없지만 자동차는 주변에 충돌할 대상이 매우 많고요. 엘리베이터는 정해진 경로대로 운행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자동차에 빗댄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중에 다양한 예시를 들었는데, 첫째는 엘리베이터의 예시, 둘째는 미국의 사망률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고요. 사망률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율. 자, 인용의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한 것은 첫째, 일론 머스크의 말을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WHO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인용한 것은 세 군데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전문가 일론 머스크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인용은 WHO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인용의 사례로는 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이것이 이제 인용이 사용된 세 가지 경우이고요. 아까 예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두 번째 것,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잘못 말해서 정정할게요. 예시 첫 번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과정을 자동차도 겪을 것인가 그 부분에 예시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예시는 미국의 자동차 사고율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사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달한다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율주행 로봇에게 자율주행차를 맡길 수 있을까?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본문을 공부해 봤어요. 이것을 복습하고 또 2번 이상 들으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